조국 혁신당은 헌정사의 수치다. 20대는 조국을 용서하지 않았다. 아, 정말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지지율 괴롭힘을 0%. 이번에 그 대파 875원 대파값 중국 시진핑 주석 같은 사실 대파 챌린지 슬슬 태동하던데. 공영방송이 아니라 경영방송이라고 그러죠. 근본이 어디 갔어? Where is 김건희? 그 100일 동안에 네. 뭐 쑥을 드시고 계신지 마늘을 들으시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언론에서는 질문이 없죠.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물어봐요?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면 혼나니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알릴레오 최경영입니다. 22대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때가 때인지라 새로운 이슈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이번 총선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제대로 다루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신미 민원연 사무처장 나오셨고요.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두 당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신장식 수석 대변인, 네. 한창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두 분 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시죠? 네, 두 분 다 비례대표로.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순번이 좀 저는 4번. 4번. 저는 더불어민주연합 10번입니다. 예. 지금 서로의 당이 어떤 존재인가요? 서로 네. 함께 2인 3과 같이 뛰는 존재. 2인상과 같이 뛰는 존재. 네, 협력과 경쟁 관계. 현역과 경쟁 관계. 근데 언론은 그렇게 안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제 갈라치기 위해 하고 싶은 예. 느낌은 있겠죠. 예. 전체 윤인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 이야기를 하는데 유튜브 말고 이제 레거시 비디오만 중점적으로 볼 텐데 언론 보도가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시민들께서 선거 보도 이러면 기억에 남는 게 예. 아마 최근에는 황상무. 망언과 예. 막말 예. 또는 황상무 전 수석의 회칼 테러. 예. 그러니까 정작 유권자들이 내가 어느 정당과 어느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정보를 선거 보도에서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그래서 이게 유익한 선거 보도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황상무 수석의 사퇴 그 전개 과정에서 한 일주일 정도 걸렸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이 경청을 했다라는 경청했다는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원칙을 지키면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그래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대통령실의 변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신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원칙과 경청 이게 무슨 단어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시간 끌기라고 예. 이제 해석을 하면 시간 끌기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예. 저는 그 전체 최근 이제 소위 레거시 미디어 지상파 보도들을 쭉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KBS 같은 경우는 일방적 국정 홍보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일방적이라서 뭐 자세한 통계는 우리 신미 처장님이 말씀 주시겠는데 저는 이제 느낌입니다. 예. 그냥 언론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저도 뭐 대변이니까 일방적 국정홍보 방송 아니냐. 그건 KTV한테 맡겨도 될 텐데 예. KBS가 왜 KTV와 달리 존재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방송이 너무 많았고 그 방송량이나 꼭지나 시선, 관점 이게 모두가 저는 이제 황상무 사태 관련해서 여론 경청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에요. 승부사적 기질, 결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그건 못 예, 봤네. 버티다가 여론에 떠밀려서 예. 사실 굴복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팩트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고민하다가 승부사적 기질로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돌렸다.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하고 있어요. 왜 사의를 표명했는지 사의를 표명한 그런 이유나 내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과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황상무 수석을 사실 이렇게 부적격자,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을 임명한 거는 결국 대통령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이 이런 회칼 테러 발언을 이 반인권적 그리고 이게 군부 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한 건 사실은 대통령의 그동안의 적대적 비뚤어진 언론관이 그대로 투영된 거거든요. 그러면 황상무 수석도 본인도 정중하게 정식으로 언론과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될 일이고 보다 중요한 책임은 대통령이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사과는 없이 왜 사의를 했는지 또 그 사의를 왜 수용을 했는지 이게 없이 그냥 꼬리 자르기 식으로 여론이 비등하니까 6일 만에
사의를 수용했다. 그리고 그게 마치 엄청난 결단과 이런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왜 언론이 질문을 안 하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 5개 언론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MBC만 보도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4개 언론사들은 왜 보도를 안 했느냐. 이거는 이게 MBC 잘 들으라가 MBC에 대한 협박, MBC에만 대한 협박이 아니라 잘 이건 들으라가 아니고 잘 들어. 들어. 예, 네. 반말이었습니다. 잘 들어. 예. 이게 MBC뿐만이 아니라 전 언론과 기자들에 대한 협박인데 그 자리에 동석한 기자들 언론에 대한 협박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황성문 수석이 지금 회갈 테러 이게 너무나 이 발언이 충격적이니까 이 발언에 가려져서 그런데 5.18 망언도 있고요. 네, 배우설도 제기했었습니다. 예, 그렇죠. 5.18에 마치 그 북한 북한 개입설. 개입설. 네, 이것도 엄청난데 지금 5.18에 대한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들은 바로는 네. 다른 이야기도 사실은 굉장히 그 부적절한 엄청난 다른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성적인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다라고 저는 전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아예 기사화되지도 않았죠. 아마 그걸 기사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망하거나 국민들에게 불쾌감을 너무 심하게 줄 것 같으니까 기사화되지 않은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사람이 그런 정도의 말을 했다면 분명히 기사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당연하지. 예, 그걸 뭐 삐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사화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의 그런 행위들 좀 시간 끌다가 이걸 결단이라 하고 사실상 찬양하는 듯한 그런 단어를 쓴달지, 그다음에 이런 결단이 선거에는 그래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정치공학에 치중하는 그런 보도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정도는 해줬으니까 국민의힘이 다시 이제 리바운드해서 다시 이제 되살아날 거야. 네네. 그런 뉘앙스가 이제 많이 풍기는 보도들이 많단 말이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네. 전에 벌써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여론이 비등한데 괜히 원칙이라는 얘기로 끌고 가면 안 된다. 이 조언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너무 안심이 되는 거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로 가고 싶었던 대통령실 게. 관계자가 대통령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도대체 원칙이 뭔지를 물어보는 기자가 없어. 대통령의 원칙이 뭐예요? 이게 황상무 수석에 대한 대통령의 원칙은 뭐야? 내 결정에 아무도 토달지 마라. 그거죠. 네. 내 마음대로 한다가 원칙이죠. 네. 그리고 사실 이번에 본인이 사의를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수용을 하면서 예. 꼬리 자르기를 끝났는데 이번에 이 발언은 명백히 이게 협박에 해당되는, 변호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사법적 책임도 물어야 되는 아주 엄중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거는 언론계나 시민사회에서 파면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후에 어떤 공직과 책임 있는 자리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의로 끝내는 받아주는 것도, 것처럼. 예, 이것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행태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했습니다. 협박죄로. 고발하셨습니까? 아, 또 그것도 보도가 안 됐군요. 근데 물밑에서는 이렇게 이제 뭐 황상무, 이종섭 그 표면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는 있습니다. 물밑에서는 분명히 뭔가 이제 판세가 뒤바뀌는 것 같은 조국혁신단의 돌풍도 있고 굉장히 뭐랄까요, 민심은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추세적으로 변한 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분명히 여론의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 이렇게 떠밀리는 결정을 한 거죠. 저희가 볼 때는 예전부터 여론의 민심은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 공천 과정에서 다양한 경선 과정에서 보수 표집이 좀 늘어나서 그렇게 착시 현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가 생각보다 이제 여론의 흐름이 반전이 됐네. 아, 우리 할 만하다. 이런 느낌이 강해지니까 이 무리수를 두면서 런종섭 사태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있는 지금 시민사회 수석이 저렇게 함부로 말해도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오판이 다시 한번 여론의 민심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확인되니까 이제서 아차 하면서 좀 떠밀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돌풍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가장 선명하고 일관된 메시지. 선명하고 일관된 메시지. 예. 그러니까 나는 불만이 있는데 나는 뭔가 답답하고 억울하고 저 사람들도 희생자인 것 같은데 뭐 조국 우리 대표를 비롯해서 박은정 검사나 무슨 뭐 차규근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피해 당사자인 것 같은데 억울할 것 같은데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선명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당사자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맞구나. 아이고 답답했던 채기가 쑥 내려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민심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어땠습니까? 약간 좀 초반에는 그냥 별로 이 현상 네. 일종의 바람인데 네. 그걸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무시가 아니라 예. 외면이죠. 외면입니다. 거의 외면 수준이고요. 예. 저희 민원연이 포탈뉴스 네이버를 매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에 한 번씩 크롤링을 합니다. 28개 주요 언론이 어떤 뉴스를 보도를 하고 시간을 얼마나 노출하고 있느냐 이거를 분석을 했는데요. 3월 첫째 주 그때 조국혁신당 관련한 보도가 급증하던 시기입니다. 예. KBS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조국혁신당 보도를 안 했어요? 예, 단 한 건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3월 둘째 주에 KBS가 네이버를 통해서 노출한 조국혁신당 보도는 단 한 건이었는데요. 그 보도의 제목이 뭐예요? 조국 황운하 방지법 발의.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위헌 소지 입법쇼. 이게 한 건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SBS는 그 주에 단 2건이었습니다. 그런 보도도 봤거든요. 그 조국혁신당 뭐 20대인가요? 18세부터 29세까지는 0%. 아 정말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괴롭힘을 지지율 많이 0%. 그런 흠집내기 보도를 할지 그다음에 갈라치기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뭔가 갈등이 있다. 서로 간에 이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또 보도들은 꽤 본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중앙일보가 어제 정정보도 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이 왜 지지율이 높으냐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은 심판해야 되고 국민의힘도 싫어하지만 민주당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런 발언이 그런 있었는데 발언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조국 대표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근데 이 첫 인용한 이 보도 자체가 잘못된 보도였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고 예. 국민의힘 싫어하고 민주당 쪽으로 안 간 분들이 TK 쪽에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라고 TK에 계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라고 조국 대표가 얘기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민주당 싫어하는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으로 온다고 조국이 얘기했다. 근데 두 분이 정말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기자가 질문을 이재명 대표한테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 발끈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이분이 선을 넘으시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랬다고요? 설마 오보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셨고 바로 이어서 이게 정정보도 청구를 했고 중앙일보에서 결과적으로 정정보도를 했고 조국 대표는 하객진의 사령관은 이재명 대표다. 우리는 망치선의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있는 말도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근데 두 분이 잘 대처를 하신 거죠. 아우 정말 바짝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없는 싸움을 이렇게 붙이려고 해요. 이게 언론사별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현상뿐만이 아니라 사실 언론사별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그 입장을 노출하는 것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TV조선은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헌정상 수치다. 네,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언론상 수치다. 예, 그 방송 중에서 조국혁신당에 가장 많이 주목을 한 게 또 의외로 TV조선하고 JTBC였습니다. 이게 이제 보수 성향의 언론사일수록 또 많이 보도하는 또 이 경향도 특이했는데 그 중에 KBS가 0건 또는 지난주 1건이라는 건 아주 이례적인 거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TV조선이 보인 거는 양천갑 구자룡이 조국혁신당은 헌정상 수치다라는 거를 부각을 해서 한쪽에서는 그냥 욕하느라 많이 보도를 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역할이 나눠진 거죠. 하나는 아예 무시 전략. 그런데 여기는 이제 뜨고 있으니까 그것을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난 전략.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근데 이게 2월 25일 날 입당을 예.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첫 공중파 출연이 3월 6일입니다.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에 공중파 인터뷰. 공중파가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예. 김현정의 뉴스쇼에 처음 나갔어요. 예. 그리고 KBS에 보도량 한 번 있을 때
그 처음 나간 게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사사건건 라디오에서도 안 불러주고요. 라디오에서는 되게 불러주는데. 그러니까 예. 그게 청취율 생각 때문에라도 불러주는데 이 정도가 이슈가 되면 그리고 이제 사사건건에 나가서 예. 이게 이제 원고를 받아보고 이거를 내가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KBS에 나가서는 반박해 보시죠. 해명해 보시죠. 질문의 끝이 그래요. 취조성 질문. 그리고 앞에 인용하는 게 사실은 제가 나갔으니까 저를 중심으로 물어줬으면 좋겠는데 이수정 씨의 조국혁신당에 대한 이야기, 진중권 씨의 조국혁신당에 대한 이야기, 또 누구의 조국혁신당에 대한 이야기를 자료 화면으로 이만큼 내보내고 각각의 질문들에 대해서 반박해 보세요. 예. 해명해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진행자께서 본인도 조금 민망했는지 압박석 질문이 참 많았죠. 방송 중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아닙니다. 판을 깔아주셔서 제가 실컷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다행입니다. 자, 악플보다 무플이 그렇죠. 문제라고 네. 이제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해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안 주면은 더 힘든 과정이었는데 지금이라도 이 여론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또 그래도 마이크를 한 번씩 주는데 원래 더 많이 줘야 될 마이크를 줄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20대 관련해서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20대는 조국을 용서하지 않았다. 아이고, 정말. 조선일보 양상웅 칼럼 왼쪽 태극기 부대 같은 조국당, KBS 총선 국민의힘 20대 지지율 0%, 조국 혁신당의 현 주소 이런 거는 보도를 하는군요. KBS가. 예, TV조선 양천갑 구자룡 조국 혁신당은 헌정사의 수치다. 아까 말씀하신 거죠. 주간조선 검찰 독재 막는다더니 검사 밀어주는 민주당 조국 혁신당. 야. 아니 이게 그걸로 진짜 괴롭힘을 지난주에 많이 당했는데요. 예. 아니 그래요. 갤럽 조사는 그래요. 근데 오히려 예. 갤럽 조사가 다른 여러 조사들에 비하면 튀는 조사입니다. 20대 지지율이 오늘 이번 주 그 3월 20일 날 나온 그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원 CNI가 한 2,000명 정도 조사를 한 걸 보면 20대 지지율이 조국 혁신당 31.7%, 그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 26.8%, 국민의 미래 23%예요. 예. 그러면 이거 바로 기사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들에게 0% 버림받은 국민의힘. 0%만 나올 때 기사 쓰죠. 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랑 더불어민주연합이랑 합치면 20대 지지율이 58.5%로 60% 가까워요. 예. 아, 참 정말. 선택적 보도를 하는 거죠. 예. 예, 검찰의 선택적 기소처럼. 예. 근데 KBS가 조국 혁신당을 이렇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는 아니 기사의 스토리 상으로도 왜냐면 조국 전 장관이 걸어왔던 길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휴먼 스토리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언론이 주목할 만한 소재거리는 되는데 네. 참 신기하네. 언론이면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그렇죠. 여기는 언론이라기보다는 지금 정치의 플레이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고를 하면서 기사를 배치하거나 보도의 가치를 자기들이 선정하는 거죠. 저희가 계속 민원연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KBS에 지금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사건 사고 기사예요. 아, 그 사건 사고 기사가 왜 많이 늘어나는지는 우리 최경련 기자님이 잘 알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2008년도에도 멧돼지 기사들이 많았어요. 그게 왜냐하면 정치나 경제 민감한 이슈들을 다 피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멧돼지가 갑자기 출몰한다거나 사냥대가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멧돼지들이 자주 출연하게 되죠. 네. 아니 그러면은 물가 기사라도 좀 썼으면 좋겠는데 네. KBS하고 SBS는 네. 보니까 대파 875원 보도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이번에 그 대파 그 875원 대파값? 네, 합리적 가격 예, 875원. 그거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그 대파 가격. 예. 그날 그 하나로마트 그 지점에서만 특별히 그렇죠. 할인을 한. 그렇죠. 그런데 KBS, SBS, 조선일보는 그 발언을 쏙 빼고 물가 안정 관련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라는 부분만 부각을 해서 보도를 아니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공산당도 아니고 물가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면 물가가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죠. 아 근데 중요한 이상해, 거 그런 게 그날 진짜 그 중국 시진핑 주석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근데 은행의 이자율도 자기들이 관리하려고 했듯이 아마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야 이때까지만이라도 좀 물가 관리를 위해서 4월 10일까지. 이거 좀 4월 대형마트 좀 10일까지. 가격 좀 내려. 4월 10일까지 대파값 그렇죠. 875원이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기준이야? 정부에서는. 이게 그렇죠. 기준이야? 네. 요새 대파 챌린지 슬슬 태동하던데 우리 동네 대파 가격 계속 찍어서 올리던데요 이제. 한 단위 1kg이잖아요. 제가 700g에 3,250원 딱 그날 샀거든요. 예, 대통령이 이렇게 흔들면서 합리적 가격이다라고 할 때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저는 솔직히 예. 그때 다른 느낌이 뭐가 있었냐면은 괜히 아는 체 하면서 이것을 자기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무리수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쇼한 거잖아요. 그렇죠. 보여주기 쇼가- 이벤트. 예. 쇼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려고 하면은 그게 자기적이지 않아야 되는데 억지로 만드는 티가 확실하게 네. 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게 우리가 보수 언론으로 또 분류되는 동아일보는 그래도 칼럼에서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냐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깜짝 이벤트만으로 물가를 잡을 수 없다. 그렇죠. 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네. 이게 보수든 진보든 떠나서 정상적이에요. 언론의 상식적인. 예. 합리적 보도 태도죠.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무리하게 아까도 갈라치기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헤드라인을 이 정도로 악의적으로 뽑는군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협력한다던 이재명 조국 지지율 오르자 충돌. 진짜 이 충돌을 시키는구나. 조선 비주 조국 윤 민주당 다 싫어 조국 혁신당 찢는 것 이재명 정말 그랬나.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주간조선 조국 뜨자 몰빵론 개딸들 일당 뺏기면 주요 상임위 뺏겨. 와 이런 식으로 정말 싸움을 붙이는군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네.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유권자 중에서 정말 이재명 대표를 더 강력하게 응원하는 지지층도 있고 조국 대표를 더 강력하게 하는 지지층도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합리적인 유권자보다는 그 두 강한 지지층들이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조금 더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사를 보면 기사 내용에서도 사실은 두 사람이 충돌을 했다라는 확정적인 내용 팩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디서 충돌했냐고. 그렇지. 근데 이제 헤드라인만 이렇게 뽑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미디어 소비자들이 헤드라인만 보잖아요. 네, 그런 걸 제목이 보면 주는 알았어요. 영향이 너무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충돌하라 라는 프레임을 있어요. 만드는 거죠. 그 언론에 기도지 기사가 아니라 기도. 기도. 예,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생 토론회를 지금 벌써 22번째 했는데 이 시간에서도 몇 번 짚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전부 다 개발 포퓰리즘 거의 100%가 그렇죠. 개발 포퓰리즘입니다. 네, 지금 이게 민생 토론회가 이 사실상 이게 민생 토론회가 아니라 선심 정책 남발 토론회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선거 시기에 주요한 선거 시기에 대통령은 선거 중립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선심성 정책을 지금 이것도 전국을 돌면서 특히나 여당의 유리한 지역 중심으로 이런 네.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거는 언론이 매우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분석을 좀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민생 토론회 보도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라고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1월 4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3월 8일까지 65일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KBS 놀라지 또 마십시오. KBS? 예, 또 KBS입니다. 또 KBS. 네, 이제 KBS는요 저희가 국영방송, 네. 공영방송이 아닌 이제 국영방송이 됐죠. 그리고 친윤 방송. 예. 이제 공영방송이 아니라 경영방송이라고 시민들이 경영방송이라고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는데요. 예. 133건을 65일간 보도했습니다. 이거 최 기자님, 예. 이게 저희가 메인 뉴스만 분석을 한 건데요. 방송 뉴스에서 65일간 133건을 보도하려면 하루에 두 메인 건씩 뉴스. 내보내야 메인 되는데. 뉴스에서? 네. 하루에 두 건씩 나가야 돼요. 말이 안 되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배치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나가는 기사가 우리가 한 30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단신 합쳐서. 예, 단신 합쳐서 메인 뉴스에서. 근데 하루에 거의 두 건씩 나갔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럼 리포터 한 건, 단신 한 건이 나갔다는 이야기인데. 리포터 한 건, 또는- 해설 한 건. 그렇지, 해설 한 건. 또는 단신이 두 건 나갔. 그렇죠. 이거는 근데 거기에서 또 비판적인 뭐가 있습니까 혹시? 비판이 없고요. 예, 정말 단순 전달. 정부의 발표. 대통령은 대통령의 말씀.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지. 예. 네, 이게 보통 언론들이 보도한 평균이 67%였는데 KBS는 87%. 그 정도는 해줘야죠.
박민의 방송. 네. 저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87이 아니고 86%. 네. 전부 다 그렇게 충성을 바치는 그런 모드로 갔나 보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예. 이제 민생 토론에 관련해서 신장식 없는 신장식의 뉴스아이킥이 3월 20일 날 또 법정 제재를 받았는데 민생 관련해서요? 민생 토론에 관련된 예. 저의 멘트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민생 토론에는 범접하면 안 되는 건데 하시었습니다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서 법정 제재가 나온 겁니다. 예. 근데 법정 제재 나온 게 아마도 최 기자님 나왔을 때 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는 안 걸렸죠. 뭐냐면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방식에 대해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 과세가 원인 중에 하나이므로 제가 나왔을 때다. 예.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해서 상속세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상속세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기업 지배 구조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예, 기업 지배 그때. 구조라고요. 근데 예. 제가 아니 난 세상에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다.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속세를 낮춘다는 거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다.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예. 이 정부 사람 참 공부하게 만드시네. 예. 조롱 법정 제재. 그렇게 얘기했다고. 민생 토론에는 말씀하셨다. 이거 예. 끝내야지 거의 토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 KBS처럼 보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잘못한 거예요. 지금 잘못한 거예요. 네,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무조건 네. 잘못한 겁니다. 선거 이번 총선 시기 운영되는 선방위 그리고 아우. 방송통신 그 심의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예. 지금 이른바 표적심의 비판 언론을 겨냥해서 MBC라든지 또 이미 프로그램이 폐지된 예전 1년도 훨씬 지난 TBS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비판적인 언론사를 겨냥을 한 편파심의와 표적심의가 지금 아주 남발이 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 표적심의 중징계 과징금이 되는 게 거의 80% 이상이 MBC에 집중돼 아,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거는 지금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출연자나 진행자의 발언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과 그 진행자를 찝어서 징계를 하기 목적의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MBC랑 너무 KBS가 다른 게 MBC는 이런 민생 토론 관련해서 보도를 할 때 MBC 뉴스데스크를 저도 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선심석 대책 아니냐, 관건 선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헤드라인으로 그래도 옆에 달아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를 달아놓고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를 같이 해서 균형적으로 이렇게 맞추고 있는데 KBS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대통령 말하는 걸로만 갔네요. 네. 윤 대통령 상생금융 민생 토론회 개최, ISA 납입 한도 확대, 당신들 돈 많이 벌 수 있게 해줄 거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고속철도망 아우토반 건설, 늘봄 학교도 방문, 대통령의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고요. 반도체 622조 투자, 세계 최대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622조 투자를 대통령도 말을 했지만 본인이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금 네. 계속 민생 토론회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이게 실현 가능하냐 이 의문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이나 그렇죠. 예, 특히 기업들에서 저런 620 투자 같은 경우는 저게 기업에서도 저게 그때 가봐야 가능하냐. 알지. 그렇죠. 그때 가봐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남발되는 공약이나 언급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검증을 해줘야 돼요. 저렇게 일방적인 전달을 하는 거는 저 KTV도 저렇게까지 많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KTV도 네, 그렇죠. 부끄럽네 정말. 아니 네. 저는 언론이 한마디쯤은 해주기를 바랐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선심성 공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관건 선거냐 아니냐 얘기할 때 한 번쯤은 이러한 내용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실제로 해설 기사가 붙어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 아마 예전 같았으면은 이건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는 고무신하고 막 걸려가지고 선거운동했는데 지금은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백지수표 막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전국 공중에다가.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위조수표일 수도 있고 백지수표일 수도 그렇죠. 있는데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그것도 거의 뭐 900조, 1000조에 육박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재원 조달, 특히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항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지적을 전혀 하지 않는 언론 대표적인 데를 저희가 뽑아보니까 KBS, TV조선, 매일경제.
이렇게 세 개는 전혀 비판이 없었습니다. 매일경제는 경제 전문인데 예. 좀 근데 보시지. 가령 그것과 관련된 부작용들은 인플레이션이 있거든요. 돈을 많이 풀면 풀수록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대파가스를 잡는다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돈을 푸는 정책을 하는가? 이런 당연히 경제 분석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참 그래서 제가 이상해요, 보기에는 이런 그 게. 경제부 예. 그렇게 일부러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돈 풀면 물가 올라간다. 그렇죠. 돈을 쪼이면 금리가 올라간다. 그렇죠. 뭐 이런 등등의 너무 이게 당연한 경제 그렇죠. 기초 상식인데 그와 기반한 걸 안 하는 이유가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어차피 안 될 걸 알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백지수표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아니 차라리 그러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우리는 인플레이션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통령은 헛소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렇게 해야지. 보도를 하든지 근데 약간 이렇게 보도를 하든지. 예,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전에 제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네. 그 대선 그 선거 공부를 하러 한 보름 가 있었는데 예전에 브라질에서 옛날에 뭐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이랬잖아요. 그것도 양반이었더라고. 투표를 하기 전에 운동화 한 짝을 주고 투표가 끝나서 자기들이 이기면 나머지 한 짝을 줬다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약간 지금 내가 민생 토론회 하면서 이거 백지수표, 위조수표 날리는 걸 보면 네. 만약 자기들이 다수장이 되면 뭐 어떻게든 무리를 해서라도 조금 해줄 조금은 해줄 수 거고 있다. 그 다음에 만약 자기들이 다수당이 안 되면 운동화 한 짝만 주고 마는 거 아닌가. 아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봐라. 대통령이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심이 어긋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책 추진을 못한다. 이런 그렇게- 식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신 한 짝만 주고 마는 거죠. 이것도 위조 고무신이야. 이건 더군다나. 진짜 이게 이제 선거 개입이라서 지금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이제 고발한 상황이에요. 예, 저희들도 고발했습니다. 네. 아, 네. 역시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군요. 네. 그러면 이 그래도 보수 언론 중에 예, 또 제가 언급을 하게 되는데 동아일보에서 요 지적한 부분은 중요한데요. 이게 대통령이 과거에도 선거 앞 대통령의 행보는 선거 개입 논란에 휘말리는 일이 많았다. 네. 그런데 이번에 현직 대통령이 전국을 들면서 공약처럼 비치는 수많은 정책을 이렇게 나흘에 한 번씩 쏟아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과감히 나아간 거 이 문제다.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통령 행보가 갈수록 과감해지고 있다. 그런데 선관위가 뒷짐만 지고 있다. 그 문제죠. 네, 이 선관위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는데 다른 언론에서는 이 선관위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목소리를 또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KBS는 특히 이제 이런 거를 받아쓰기 보도만 하면서 대통령 말을 그대로 받아쓰고 있는데 역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국의 대통령이나 독일의 총리가 물가를 내리라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라고만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시민들이나 독일 시민들이 저게 무슨 말이지? 공산주의 국가인 줄 알아요. 저게 무슨 말이지? 납득을 못할 것 같거든요. 특단의 조치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특단의 조치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물가가 실제로 꿈쩍도 안 하잖아요. 대통령이 말만 하는 거잖아요. 허풍선이잖아. 근데 대통령의 이 허황된 말을 그대로 받아만 쓰면서 그게 사실이나 진실인 양 계속 확대 재생산을 하는 게 이게 언론의 일인가. 진짜 대통령을 왕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언론들 특히 KBS 같은 국영 방송화된 언론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너무 권위주의 시대 때 8, 90년대 했던 보도들 있잖아요. 땡전 뉴스 같은 보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스탠스가. 저는 아니 이 정부의 언론관이 뭐냐라는 예. 질문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부는 언론관이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공보관만 있는 거예요. 공보. 맞습니다. 예. 이 정책을 맞습니다. 예. 니들은 우리가 이렇게 보도자료를 주니까 받아 써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언론관이라고 하면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보다 신장시킬 것이냐 그런 가운데서 언론의 책임은 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자율적으로 잡아갈 거냐 여기에서 사실은 책임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는다든지 자유에 더 방점을 찍는다든지 요 사이에서 언론관이라는 게 정권에 따라서 세력에 따라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부는 그런 책임과 자유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에 대한 관점이 없다. 따라서 언론관이 아니라 공보관만 있는 거다. 공보. 본인들이 하던 대로 하는 거죠. 특수부 검찰들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는 방식. 이게 지금 특수부 검찰 정부가
그대로 안고 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KBS가 옛날에는 방송국이었잖아요. 문화공보부 안에 있는 맞아요. 하나의 국이었잖아요. 방송국. 방송국의 국장이 지금 현재 KBS 사장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방송사라고 안 하고 아직도 방송국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은 것이고, 그래서 어떤 KBS 지금 퇴직하신 선배인데 그분이 집회 때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KBS에는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다. 아이고. 강한데요. KBS의 더러운 피가 혹시 공보관의 피가 아닌지 KBS의 종사자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방송국 주무관이나 사무관이나 서기관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게 아닌지, 예, 언론인의 피가 흐르는 게 아니고, 예, 4년 전에는 어땠냐라고 하면 문화일보 총선 최대 쟁점은 문정무 경제 잘잘못 따지는 것이다. 조선일보 소득주도 성장 3년 국민 소득이 줄었다. 지금 줄었습니다. 지금. 예, 조선일보 사설을 통해서 3년 국정에 대한 평가는 선거밖에 없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예, 중앙일보 주 52시간 최저임금 부동산 정책 다 바꿔야 산다. 국정기조 바꿔야 합니다라고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입틀막. 너무 똑같은데? 근데 완전히 반면교사로 하고 있네요. 예. 그때 이리고 괜히 했다 반성하나 봐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요? 똑같이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총선 최대 쟁점 문정부 경제 잘잘못. 총선 최대 쟁점은 윤정부 경제 잘잘못. 그렇죠. 재벌 주도 성장 2년 국민 소득이 줄었다. 그렇죠. 2년 국정에 대한 평가는 선거밖에 없다. 정책 다 바꿔야 산다. 그렇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그러니까 그냥 만약 국정 토론 그 민생 토론회 22번을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면,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고 하더라도 언론과 선관위가 가만히 있었겠나? 박근혜 대통령이 해도 아마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정권의 눈치를 본다 이러는 것도 있지만 예. 지금의 한국 언론이 이제 사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도 언론이 앞장서서 정권을 창출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수 정권이 집권당이냐 또 아니냐에 따라서 특히나 보수 언론의 이 선거 보도 입장은 확연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전 때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치러진 예. 선거였었고요. 그때 보수 언론들은 총선이 이른바 이제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던 거죠. 예. 네, 그래서 강력하게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였던 거고요. 레거스 미디어에서는 거의 정권 심판론이라는 헤드라인 자체가 사라졌죠. 예, 없네요. 저는 없어. 이걸 보면서 아 드디어 언론과 검찰의 서열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나 검찰이나 자기들이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권력이라는 의식이 강했어요. 예. 그 이전에는 검찰보다는 언론이 더 우리가 상위야 이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예. 막상 검찰 정부가 들어서니까 펜이 칼보다 강한 게 아니고요. 예. 칼이 펜보다 강한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버티고 자기들이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안 먹히고요. 예. 니들 우리한테 태클 걸지 마. 쓸데없이 참견하면서 조언하지 마. 그러면서 압박을 한 게 먹혔다. 그러다 보니까 땡윤 뉴스가 이제 생산이 되고 앞장서서 하는 언론과 뒤에서 눈치 보는 언론이 생겨났다. 그래서 저는 검찰과 언론의 권력 투쟁에서 서열 정리가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신호죠. 예. 근데 한편 보면 최근에 요 한 일주일 사이에 보수 언론들의 논설이나 이런 걸 보면 걱정이 태산이던데요. 한 일주일 전부터 걱정이 태산이에요. 한 요 일주일 사이에는. 질 것 같거든. 아무리 노력해도 질 것 같거든. 이번 주 초부터 예. 갑자기 이제 보수 언론들이 저희 선거 질 것 같다. 예.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걱정이 아니고 코치에 나선 거 아니냐. 네. 예. 근데 그것도 또 너무 과장을 해. 과장을 하면서 보수적인 유권자층을 공포에 결집시키려고 떨게 해서 그러는 거지. 결집시키려고 하는 예. 그런 의도가 또 뻔히 보여요. 아무튼 제가 조금 전에도 서열 정리는 끝났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동체예요. 네. 동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검찰 정부가 무너지면 언론도 타격을 받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2인자로 물러났다 하더라도 1인자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일심 동체이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이제 주요 언론의 선거 보도를 보면 지금의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으로 착각할 만큼 더불어민주당 보도량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이제 그동안에는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가 이제 확정이 이제 거의 다 됐지만 지난주까지는 이제 후보자가 누가 되느냐 이게 관심사이긴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공천 보도량이 국민의힘보다 4.5배에서 5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공천 보도량이 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똑같은 공천 보도라 하더라도 네. 더불어민주당은 비명 행사, 갈등 이렇게 계파 갈등 중심으로 보도가 되고요. 국민의힘은 조용한 공천.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주요한- 장해찬 보도는 얼마나 됐어요? 막말 대장경이라고 하는 장해찬. 예, 지난주에는 이제 막말 네. 그 5명의 네. 보도량이 전체적인 공천 보도량보다 훨씬 1.5배 정도 많을 정도로 막말 보도가 차지를 했는데 네. 저희가 종편 시사대담 프로를 4개 프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봉주 그 경목, 발목질에. 경품 막말이 50분. 50분? 예, 네. 그다음에 장해찬 막말은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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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6분. 네, 6분. 죄송합니다. 아, 6분. 6분. 네. 그래 네. 3분이나 6분이나. 많이 해줬네요. 제가 볼 때는 아예 무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막말 질책은 여야를 막론하고 언론이 네. 이 비판을 하려면 공의해야 될 비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왜 특정 후보나 또는 특정 정당에 이렇게 보도량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아까 결집을 노리고 있는 그 여당 기관지 같은 언론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다른 어떤 프레임 같은 것, 선거 막판에 작동할 수 있는 프레임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끊임없이 색깔론 같은 거는 계속 제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제일 문제가 이건 문제적이다라고 봤던 건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색깔론이었습니다. 종북 좌파들 우리가 여기서 지면 몇 번이나. 종북 좌파들에게 우리 사회의 주류가 넘어가는 겁니다라고 워딩을 했어요. 주류가 종북 좌파에게 넘어가는 거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과거에는 운동권 청산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종북 좌파 대한민국 주류 등극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그렇군요. 말이에요. 주류로 등극한다. 예. 그리고 종북 좌파라는 워딩을 정확하게 썼어요. 과거에는 운동권 청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종북 좌파가 대한민국의 주류가 된다. 예. 그걸 막기 위해서 끝까지 서서 죽을지언정 끝까지 싸우겠다. 아유 비장합니다. 그런데 검찰 특수부나 공안에서 할 수 있는 종북 좌파 기획은 뭐가 있느냐? 예. 과거에 소위 무슨 간첩단 사건들에서 거기에서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예. 무슨 뭐 청주, 무슨 창원, 제주 해가지고 아. 지역별로 간첩단 사건 작년, 재작년에 쭉 그랬죠. 있었어요. 그랬죠. 예. 그러면 그 중에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끄집어 올리고 추가로 조사한다, 추가로 압수수색한다, 영장 청구됐다.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 더불어민주당 누구랑 관련이 있다, 더불어민주연합 누구랑 관련이 있다. 특히 저쪽이 타겟이 될 것 같아서 내가 걱정인데 더불어민주연합이. 아, 그래요? 예. 예. 아니 왜냐하면 다양한 정파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더 공격하기가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검찰 특수부나 공안부가 동원된 종북 좌파 프레임을 가지고 특정 정당, 특히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약간 취약해 보이는 여럿이 모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지 않을까 하는 게 저는 사실은 딱 그 얘기 듣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벌써 한 번은 써먹었죠. 아 그랬어요 벌써. 예, 써먹었지. 이번에 그렇지 예, 써먹었지 벌써. 이번에 국민 후보 4인이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 추천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1, 2번이 거기 이제 종북좌파를 숙주로 해가지고 좀 이재명이 살려주고 있다. 통진당의 후예들 벌써 한번 써먹었고요. 운동권 척결론 그리고 이게 종북좌파론 그리고 이제 야당 심판론의 프레임 계속 돌아가면서 명칭은 바꾸면서 이게 정권 심판론에 대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민심. 맞아요. 예,
예전처럼. 아니, 김대중 전 대통령도 종북 좌파였잖아요. 네. 이분들 기준으로 보면 말갱이.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자유민주주의자들도 종북 좌파였기 때문에. 예. 그래 재밌는 논리를 하더라고요. 예. 김대중 대통령님은 당시 예. 색깔론이다. 자유주의자였는데 색깔론으로 몰아간 거다. 그건 잘못됐는데 지금의 종북 아니, 좌파들은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거예요. 백이야. 그래요? 아니 근데 그러면 그때 그렇게 종북 좌파로 몰아붙였던 사람들은 석고 대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반성은 없죠. 자기들 기억에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 그 방송 제재하면서 나오는 얘기들 보면 그분들은 굉장히 너무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기보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왼쪽에 있으면 다 종북 좌파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중도건 보수건 예. 자기보다 생각이 약간 왼쪽인 것 같은데 하면 예. 그 순간 전부 다 종북 좌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또 보수 정당의 이 색깔론 공세가 사실 이게 너무 철저나서 지금 먹힐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예. 사실은 포함해서 이 색깔론이 어르신들한테. 먹히는 거는 예. 보수 언론이 색깔론 보도에 가세하기 때문이거든요. 아. 보수 언론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뭐 좌파, 반미, 친북, 뭐 통진당, 후신, 종북, 심지어 괴담 세력, 괴담 세력. 네, 이런 용어를 동원을 해서 색깔론 표현들을 동원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22일을 분석을 했더니요. 가장 많이 색깔론 보도에 앞장선 게 역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하루에 한 기사 하나씩 음. 예, 20건을 냈고요. 어김없다. 어김없어. 예, 그다음에 또 2위 공동 2위가 있습니다. 또 KBS입니다. 네. 여기는 다코스네, 다코스. 네, 그다음이 많이 치고 동아일보. 올라왔어요. 네, 네. 많이 동아일보 치고 올라왔네. 12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5개 언론사 평균이 네. 4.8건이었는데 이것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동아일보, KBS, 조선일보는 평균 4배가 넘는 색깔론 보도로 사실 이 보수 정당의 색깔론 공세를 뒷받침해 줬는데요. 또 이게 그냥 보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라든지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런 색깔론 붙이기는 발언을 하면 대서특필을 하고요. 대서특필을 하면 또 그걸 갖고 국민의힘이 또 논평을 냅니다. 희한한 이른바 있어요. 오랫동안 했던 그렇죠. 말이죠. 이 색깔론 카르텔이 또 다시 주거니 받거니 반복이 되면서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유권자들은 사실 그렇게 구분해서 못 보시거든요. 그렇죠. 이게 마치 사회의 여론인 양 네.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보수 언론이랄지 이른바 이제 검찰 정권에서 제공하는 그 프레임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늘 빠져버리는 대상이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제가 좀 덧붙이자면 김건희 어디 갔어? Where is 김건희? Where is 김건희? 김건희 어디 갔어? 아니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 외신의 스트레이트 그 기사 제목입니다. 네. Where is 김건희야? 그다음에 기사 제목이 윤석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 어디 갔어? 윤석열 어떻게 할 거야? 이 논의가 빠져버렸어. 김건희, 윤석열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 정권 심판론은커녕 정권 평가론은커녕 김건희, 윤석열이 이름이 잘 안 나와. 그분한테 미안해 죽겠어요. 돌아다니고 싶을 텐데. 아 참. 한 100일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예. 네. 그분이 언론에 안 안 나오신 나오는데 100일이 예. 좀 지났어요. 지금 최장인 것 같아요. 근데 예, 대통령 때는. 하여튼간에 그 100일 동안에 예. 뭐 쑥을 드시고 계신지 마늘을 드시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가 되고 싶어서 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외신 오늘 언론들 쭉 그 몇 군데는 나왔어요. 예. 외신에서 일제히 Where is 김건희라는 제목을 단 기사들이 영국의 인디펜던트라든지 인디펜던트,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스.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스 그다음에 어디 뭐 쭉 기사가 나왔단 말이죠. 둘 다 굉장히 큰 신문사들입니다. 예. 케이트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영국에서 영국 그 KT. 케이트 게이트라고 예.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예. 사라졌는데 예. 그 대중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영국 왕실에서도 왜 나타나지 않는다를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어디가 아픈지. 예, 어디가 아픈지 무슨 일인지. 근데 아무 설명도 없이 100일째 쑥을 드시는 건지 마늘을 드시는 건지 동굴에 계시는 건지 관저에 계시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문제는 한국 언론에서는 질문이 없죠.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물어봐요? 지금 어디 계시냐고? 예. 물어보면 혼나니까요. 물어보면 또 압수수색 들어 아, 그렇죠. 갈까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짚어야 될 게 이거 저는 반드시 이거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언론이나 압수수색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 그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가 어제 기사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명예훼손 기사 해서 JTBC부터 시작을 해서 뉴스타파, 뉴스버스 등등등 해서 대장동 사건 뭐 등 해서 크게 다 압수수색했잖아요. 근데 압수수색한 핸드폰 혐의 사실과 연관된 거,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만 포렌식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전체를 다 지금 디머식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보관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내가 이 사건 이외에 다른 건으로도 지금 전부 다 별건 수사를 할 수 있죠. 별건 수사가 되는데 네. 내 거에 그치지 않고요. 네. 국정원은 그래도 나를 뒤쫓으면 나만 보죠. 네. 이 핸드폰 안에 나랑 텔레그램으로 카톡으로 문자로 전화로 주고받은 그 모든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검찰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언론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점으로 해서 그 주변 전체의 데이터가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불법이에요. 불법이고 증거 능력도 없어요. 네. 네. 근데 보니까 이거를 검찰 예규를 바꿔서 할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상위법에 근데 걸려 있으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률안 개정안을 이걸 다 자기들이 보유해도 되는 법률안 개정안을 만들어 갖고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이거는 언론에 대해서 그냥 한 사람을 입틀막 하는 게 아니라 언론 전체를 주변 전체 언론인 그 주변에 있는 언론인뿐만 아니라 민간인 전체를 디지털 정보를 다 가지고 언제든지 니네들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회칼테러네. 예, 사실 핵칼테러. 말로 그렇죠. 예. 말로 회칼에 한번 맞아볼래 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일이에요. 더 무서운 일이지. 더 무서운 네. 일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통제자 압박이 될 텐데요. 예, 이거는 저는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인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압수수색 안 당했으니까 그냥 넘긴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시민들이 이렇게 이제 언론 장악, 언론 탄압이 심해지는데 왜 언론 내부가 왜 강력히 안 싸우냐 이 네. 질문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황상무 수석이 네. 어쩌면 한편으로 고마운 게 핵칼테러라는 무지막지한 언급을 하면서 뭐 이거는 어떤 성향을 불문하고 기자들이 대단히 분노하는 사건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업 언론인들이 이게 좀 나서는 이런 게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사례도 이 부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언론인 전체들이 이건 분노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네요. 제가 가장 걱정인 거 이게입니다. 보수 아니면 독재자, 파시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은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게 두려움이다 이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분노가 아무리 강해도 너희들한테 두려움을 주면은 분노를 스스로 이렇게 참아내게 해서 네. 분노가 촉발시켜서 이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그 위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용기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론인들이 제발 좀 자존심, 그다음에 나 정말 언론인으로서 너무 부끄럽지 않는 최소한의 양심, 이걸로 용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정말 기레기라는 소리 들었던 거 이제 못 바꿉니다. 예. 특히나 이렇게 되면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분께 진짜 당부하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네. 언론인들이 정말 이게 용기를 내려면은요. 비비는 지금 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언론 장악하고 특히 공영방송, 공영미디어 장악을 하면은 안에서 개인이 싸울 수 있는 한계를 한계가 넘어서는 있죠.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잘 아실 텐데. 네.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송사법 개정 재추진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반드시 추진해 주셔서 기자들과 언론들이 용기를 갖고 저항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오. 아마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포함한 네. 민주개혁진영이 거부권을 거부하는 첫 국회를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기 거부권을 때문에 거부하는. 그렇죠. 네. 지금 거부권을 통해 가지고 막혀있던 개혁 입법들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어떤 공감대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돼야지 다음에 민생 의제로 갈 수 있다. 이런 합의는 있습니다. 끝으로 두 분이 이제 총선에 출마하셨기 때문에 이번 총선의 의미, 왜 투표를 하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투표율이 진짜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마지막 남은 변수는 전 투표율이라고 봅니다. 투표율. 마지막 남은 변수는 투표율이고 특히 박빙 지역,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처럼 어차피 내가 나가든 안 나가든 국힘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그럴 이유가 없다. 지금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마지막까지 투표장에 가서 찍는 사람, 그 이창호 바둑의 특징 아닙니까? 그렇죠.
마지막 한 수 끝내기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이게 마지막 변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종북이니 뭐니 아무리 그쪽에서 프레임 가지고 몰아붙여도 저는 이미 큰 대세가 결정됐고 마지막 끝내기 한 수를 제대로 두느냐 안 두느냐에 따라서 거부권을 거부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또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느냐가 저는 결정될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만들어지고 몇 달 후부터 이어졌던 65대 35 구도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바라는 것은 민주개혁 진보 진영이 그 사라져 있는 65를 다 모아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이 뭐 조국혁신당하고 좀 뭐 갈라졌네 어쩌나가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당 왼편에 있고 아니면 중도층에서 상식적인 사고를 가졌던 65%를 가지고 제2의 투표로 만드는 촛불혁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밀고 가지 않으면은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이 윤석열 정부 심판할 수 없다. 예. 그래서 그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서로 윈윈하는 혁신적인 경쟁과 그다음에 압도적인 투표율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미민원연 대표 신장식 신미민원연 사무처장. 대표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예, 계속 제가 올려드리네. 예, 신장식 대변인 한창민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디어 알릴레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노무현 재단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